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픽스 브리핑 박영식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더위는 여전하고요. 이번 한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그리 맑은 날도 없다고 하는데요. 여의도의 하늘도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빼먹을 수가 없는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신문의 다양한 소식들 이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송문희 전 고려대 연구교수, 스픽스의 최민우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활기차게 저희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스픽스가 선정한 일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면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가 선정한 일면은 꼭 신문들의 일면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잊혀지면 안 되는 내용들, 중요한 내용도 혹시 까먹지 마시라고 저희가 매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한겨레 신면 사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교차로 우회전 위반을 단속한다. 언제부터? 내일부터입니다. 오늘이 11일이지요. 내일이 12일인데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완전히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없는지 살펴본 뒤에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행자가 보였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냥 가시거나 그러면 위반할 때는 범칙금을 낸다는 거. 이게 좀 돈에 또 관련된 범칙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차차 하면 이제 6만 원을 낼 수 있다.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하시라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좀 많잖아요, 소장님. 많아요. 많은데 네.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두 가지. 하나는 내일부터다. 내일부터다. 7월 12일부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살짝 운전할 때 보면 오른쪽을 쳐다보면 사람이 없어. 네. 괜찮겠지 생각하는데 네. 뒤에서 달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깜빡 이럴 때 뒤에서 뛰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근처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고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으냐? 무조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나 신호가 있으면 일단 멈추세요. 그렇습니다. 한번 살짝 멈추고 가면 돼. 네. 멈추고 좌우로 봤는데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다.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다 멈췄다 가야 되고 네. 그럴 때 차를 움직여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내일부터 그리고 무조건 하고 멈춰라 일단은. 네. 네. 일단 멈춤이다. 세계일보도 그 부분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우회전 원칙의 핵심은 보행자 유무의 확인이다. 이슬 그냥 멈추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없어도 그냥 일단 멈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반드시 우회전 하실 때 횡단보도 앞에선 한 번쯤 멈춰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이요. 기획기사로 장애인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갈등을 넘어서 연대로 가야 된다. 제목을 보시죠.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속초에서 강릉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초에서 강릉 가려면 우리는 보통 그냥 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날로 지적이 돼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너무 개선이 느리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콜택시 숫자도 늘려야 되고 차량 운행 대수도 너무 적고 운영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권 보장은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사가 좀 나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기사 만나볼까요? 한겨레에서도 기획기사 나와 있습니다. 살아남은 김용균들 해서 일면에 이 빽빽한 텍스트를 가득 실어놨는데요. 여기에는 실제 어떤 케이스로 산재를 당했는지 청년 187명의 산재 기록이 모두 실려 있습니다. 몇 살인지 또 언제 어떤 일을 억울하게 당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꼭 반드시 집중해 주시고요. 다음 면 볼까요? 죽음의 문턱서 돌아온 청년들, 그들 앞에는 끝모를 고통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당연히 생활이 불편하게 될 거고 그 불편하게 되면 경제 활동이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또 평균 연령도 사실상 더 높아졌습니다. 24.3세에서 제 당시 24.3세였는데 34.6살 현재 나이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187명의 현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월 평균 연금은 227만 3,379원인데 이도 생활을 하기가 좀 많이 부족한 금액이다라는 지적이고요. 다음 면 보겠습니다. 현충일에 제출소에 일하러 갔다가 23살 아들이 2살 배기 아이가 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어린아이가 된 산재 이후에 산재 사고를 당한 이희성 씨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꼭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송 교수님, 저희가 장애인 이동권과 더불어서 산재당한 청년들의 기사를 만나봤는데 어떤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그 선진국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를 많이 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뭐 장애인 이러면은 보통 선천적인 장애인이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된 후천적 장애인이 90%가 넘습니다. 특히 저런 산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0살 때 저런 산재를 겪어서 사망하지 않더라도 중장애가 남는 경우에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장애연금 200만 원 뭐 정도 되는 게 예. 정말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 산정하는 기준이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직장 가가지고 뭐 얼마 안 됐을 때 저런 사고를 겪으면은 그 월급의 한 3개월 뭐 평균해가지고 그걸로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또한 좀 불합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회사에서 다 처리 못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이 사람의 평생을 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부분이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이 무시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인데 조금 더 철저하게 살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안전이라는 거. 왜냐하면 결국 안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그게 네. 우선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두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사고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예. 우리가 이 사고들, 산재들, 우리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된 걸 보면 대부분 혼자 나갔을 때 그러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또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네. 그런데 법규를 보면은 이 안전규칙을 보면 항상 두 사람이어야 돼요. 스크린도 수리도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용이나 여러 가지 뭐 이 눈 감고 넘어가는 편법 방식 때문에 네네. 이게 사라졌거든요. 저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안전 두 사람. 이것만 돼도 많은 산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잘 바뀌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시점들도 늦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또 피해자가 양산되고 뭐 사망자도 더불어 생기고 있습니다. 좀 잘 챙겨주십사. 한겨레 기획보도 많은 분들이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근데 이게 뭐 좋은 내용은 아닌데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내용이라서요. 국민일보 보도 좀 보여주세요. 자, 요즘에 무인 점포 많습니다. 무인 점포 뭐 길 가다가 보시는 게 사실 제일 흔한 그렇죠. 게 아이스크림 그렇죠. 무인 예. 점포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과자도 네. 있고 뭐 그 사진 찍는 스티커 사진 네. 이런 무인 점포도 인생네컷이라고. 인생 네컷 유명하죠. 그런 데가 있는데 여기가 무인 점포로 운영돼서 지키는 사람도 없고 관리자가 실제 뭐 그 업주 같은 경우에는 CCTV로만 거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노숙인들이 뭐 무인 오락실을 운영하는 설모 씨의 사례를 보면 뭐 예를 들면 노숙인이 들어오시거나 취객이 드나들거나 심지어는 경기도 김포의 한 무인 인형 뽑기 방에서는요 젊은 여성이 가게 안쪽에 똥을 싸고 대변을 본 후에 그대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발견돼서 지금 이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를 받아서 해당 여성을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중도덕이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도 우리가 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면 무인점포가 있어요. 근데 네. 무인점포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좀 민도가 올라가면 네네. 이제 사람이 없어도 그러니까 뭐 인건비 문제겠죠. 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싶어서 대부분은 잘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결국 수리 문제입니다. 수리라든지 또는 뭐 급한 볼일을 볼 때 여기는 괜찮겠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CCTV가 촬영이 되고 있어요. 절대 안 되고 예. 우리 이제 시민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많은 무인 점포는 잘 운영되는데 문제는 결국 취객입니다. 네. 술 취해서 요즘 안에 에어컨이 빵빵하거든요. 예. 그 겨울에는 또 히터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노숙인 분들이 여기 들어가면 하루를 보낼 수 있다.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일 납니다. 근데 많지는 않고 무인 점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런 꼴불견도 있다라는 거 좀 예. 없으면
가급적 좋겠네요. 저는 저 기사에서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조금 예, 있네요. 예. 아무도 안 거슬리셨나요?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저기 어떤 부분에서 젊은 여성이 무인 점포에 들어가서 대변을 놓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사실 이런 행동들을 지금 공중도덕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 다른 기사에는 뭐 여성, 남성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특히 또 젊은 여성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것이 자칫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예, 저런 예. 기사는 조금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워낙에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신고하면 훈방 조치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나중에 이제 선을 넘거나 너무 과도한 경우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야 이제 경각심을 가질 텐데 너무 또 솜방망이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이제 누가 이제 이런 피해를 보상해 주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업주들 사이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일면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일면에 등장한 기사들 중에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바닥 민심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우선 무임점포 관련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해결책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먼저 인증하고 입장 가능하게 해야 된다. 또는 뭐 점포 밖에서 미리 결제할 것들을 뭐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입장하면 이런 일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그것도 아이디어네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10대들이 아이스크림 가게나 이런 데 방문해서 네. 절도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소년법을 개정해서 엄벌에 처해야 네. 10대들이 조금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착하게 살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 예. 그리고 이 장애인 콜택시 앞에 기사들. 문제 네네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 특별 방송으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고 예. 우선 국가에서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더 보장해야 한다라는 그런 민심도 있고 예. 또 전직 그 장애인 콜택시 기사 출신의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네네네. 꼭 필요한 거 외에 뭐 마트, 머리 커트, 뭐 이마트, 홈플러스 등등 좀 불필요한 이동도 많이 좀 이용하는 것 같아서 예. 또 장애인분들도 이런 것 관련해서 예. 조금 꼭 이용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 바닥 민심을 좀 만나봤고요. 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하철에서 그 장애인들이 그런 투쟁을 하는 것, 이동권을 갖고 투쟁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시위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장애인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 현실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네. 장애인 이동권은 거의 생존권에 관계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상버스 27% 이거 지금 국가에서 저상버스 많이 늘린다고 얘기한 게 아마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면서 장애인과 일반 시민 간의 투쟁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국가의 책임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말씀하십시오. 드리면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예. 지하철을 이용을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장애인분들, 이 이동이 힘든 분들하고 비슷한 생활을 거의 한 달 이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동이 불편해요. 제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해도 예. 그래도 뭐 정말 낙후된 국가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책하는 사람들도 최근에 이 지하철에서 농성하는 것을 보고 또 시위하는 것을 보고서 아니 출퇴근길에 장애인 단체가 너무한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 어떻게 하면 장애인 분들이 더 편할 수 있을까? 또 쉽게 이동할 수 있을까? 더 자유롭게 빈번하게 이동. 그러면 일반인들은 훨씬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기준을 일반인에 맞추지 말고 장애인 분들이 정말 너무 편해. 이건 지나칠 정도인데 편해. 지나칠 정도로 편해. 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해 준다기보다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죠. 되는 것이 일반인들이 훨씬 더 편해진다는 것이죠. 동의합니다. 완벽하게 동의하고 이제 그 유럽 선진 국가들 보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많이 다 챙겨놓고 그걸 너무 또 당연시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장애를 가진 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권리를 누려야 되니까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좀 잘 챙기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제는 바로 이거입니다.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만사죠.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국민일보의 보도를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 6일 만인데 사퇴했습니다.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질 않는다. 교직에만 매진하겠다. 뭐 여러 이제 의혹들이 좀 불거졌는데 그 중에 가장 치명적으로 느껴졌던 건 아마도 발언들 이제 이제 학생들에게 했던 아무튼 이게 희롱으로 느껴질 만한 그런 발언들인데 오늘은 뭐 다 소개하진 않을게요. 이미 소개했던 바이니까요. 다음 신문 대구신문입니다. 현 상황에 부담 느낀 듯 본인 뜻을 존중하겠다. 이건 대통령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 뭐 혹시나 새로운 의혹이 있을까봐 먼저 물러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새로운 의혹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의 부담이었다고 하고요. 다음 보도 한겨레 보도입니다. 사달랐다. 지인 인사. 이거 어떡할 거냐. 장관급 네 번째 낭만대에 송옥렬은 결국 사퇴했다. 인사청문을 앞두고 자필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성희롱 발언이 파장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었지요. 자, 다음 보도. 뒤돌아선 송옥렬 후보자의 사진을 함께 실으면서 야당의 발언을 옮겨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인사 실패는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김주현 금융위장은 오늘 임명을 강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인사만사라는 주제에 해당할 만한 그런 지적사항일 수 있겠습니다. 송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이게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은 검증 시스템이 작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먹히지 않은 건가.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인사가 계속 된다 그러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늘 얘기하지만 지금 너무 사적인 인연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 네. 물론 능력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검증에서 걸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거를 계속 통과시키고 이 경우에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경우에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계속 추진을 했다면은 국민의 어떤 민심 위반이 더 있었겠죠. 예, 예. 지금이라도 이제 본인이 사퇴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더 부담을 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를 끝까지 밀 게 아니라 사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40 아래로 떨어진 보도까지 발표된 나왔죠. 네. 여론조사도 있는데 네네. 그 이야기는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이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 심각한 원인이 인사예요. 그래서 인사 만사 인사 그러는데 이게 대통령이 오히려 인사 검증이 부실하면 더 강하게 해 이래야 되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친합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서울대 법대 교수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저는 더 세간에 알려져 있는 학력 수준이 높은 데는 지도자가 될 때 더 저는 높은 잣대를 들여야 된다고 봐요. 예, 예. 왜?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관없다.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의미 없어요. 그러면 이래버리면 앞으로 대통령이 그래버리면 나머지 정부기관이나 부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 채용을 합니다. 네. 상관없어. 술 많지. 어이구나 좋네. 나 술 좋아하는데 막걸리야 뭐 소주야 와인이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사람들이 인사가 원인입니다. 또 뭐 경제 이야기하는데 네네. 이건 보도된 겁니다. 네네. 실제 보도된 건 UPI 통신이라고 하는 매체에서는 어떤 이야기하냐면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다. 대통령의 똥꼬집이다. 빨리 버리세요. 이건 대통령이 똥꼬집이 세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도 국민들이지만 외국에서 할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에 빨리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로지 경미야 경미를 외치라. 무슨 얘기냐? 경제로 네. 미래로. 아, 경제로 미래로. 이렇게 외치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대구에서 올라오셨잖아요. 그죠? 네. 대구는 또 보수 텃밭이잖아요. 텃밭이어도 지금 좀 많이 좀 돌아섰습니다. 대구 어르신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낮아진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마음 아파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어르신들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와 그러노
니 와그라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듣지 않고 일부 야당의 목소리라든지 나를 비판하는 세력들의 목소리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윤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덜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준비 없이 좀 시작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아까 뭐 똥꼬집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추진력, 직진 이런 부분의 이미지 때문에 국민들이 잘할 거야라고 또 생각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방향이 국민을 향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지금부터라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겸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이 방송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말씀 많이 드려야 하십시오. 네. 아니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교직에만 매진하겠다. 네. 그런데 지금 좀 낙마자 몇 명도 그렇고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지금 인사청문 과정에서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거 성희롱 추문 제자를 비교하고 외모를 가지고 예. 교수로서도 괜찮은 겁니까? 저는 국립대학의 교수로서 이게 괜찮은 것도 묻고 싶어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 장관급은 안 됐다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상관없습니까? 이런 문제? 저는 이것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뭐 민간기업의 장이든 그 자리도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걸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하나의 해명 자체가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교직에만 매진은 이 교직에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친구인지 후배인지 지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옥렬아, 넌 지금 교수로도 문제가 있어. 안 돼. 이 이야기를 대통령이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면면들이 보면은 성희롱 이런 얘기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젠더 감수성 자체가 매우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갑질 그러면 국민들이 많이 비분간개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갑질 중에 가장 저질적이고 가장 나쁜 형태의 갑질이 권력형 갑질입니다. 특히 학생 신분에서 교수님이 나한테 나의 외모를 지적질하고 어떤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학생이 거부할 수 없거든요. 왜냐? 상하 위계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뭐 그 정도 별거 아니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냥 지나갔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젠더 감수성에 큰 문제가 있다. 꼭 이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제자들은 말을 못해요. 제자들은 또 취업이 걸려 있죠. 교수님 중에 추천서가 걸려 있습니다. 반박 못 해요. 근데 내가 직속 제자인데 교수님 이 선생님 이 논문은 조금 논리가 안 맞습니다. 큰일 나요. 그래? 어디가 안 맞아? 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완전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네네. 지금 송 교수님이 우리 송 박사님, 송문희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도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걸 끙끙 앓다가 20년 뒤에야 미투가 터지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네. 이 모든 벽을 이 순간 없애야 됩니다. 두 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송옥렬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이제 이 그 인사 실패와 인사 실패에 대한 부분은 역시 대통령 스스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주변에서 조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가 아닌가? 내지는 이제 원인을 좀 볼 건데 조선일보가 이런 제목을 따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치 5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검증 시스템 탓인가? 밀어붙이기 인사 때문인가? 윤 정부에서 낙마한 4명의 장관급 인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오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청문 임명,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케이스, 금융위원장은 이제 임명이 될 건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 대통령의 마인드, 대통령의 인식은 아까 두 분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은 요인이 과연 없겠는가? 과연 여기서 시스템의 문제 혹은 밀어붙이는 대통령을 말리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UPI 통신의 보도처럼 첫 번째 똥꼬집을 버려야 되고 태도를 완전 바꿔야 돼요. 경미야, 경제로 미래로 가야 되지. 문재인 정부 뭐 장관 같은 장관이 있었습니까? 민변으로 다 도배가 됐잖아요. 여론조사 의미 없습니다. 그거 뭐 난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대통령실에서는 우린 보고합니다. 보고 다 했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결사항전을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절대 안 된다. 그냥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하지 안 말아라. 됩니다. 이대로 되면 나라가 큰일 납니다. 전하! 저를 처단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 연연해서 네. 아니 대통령 실장 안 하면 어떻습니까? 네. 국정상황실장 안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이혼모 인사비서관을 해야 되겠죠. 지금 부인 문제도 있고 아니, 여기서. 심상치가 않으니까 네네. 또 뭐 변호사 안 되면 나와서 변호사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문제다. 자리지향적인 거예요. 가치지향적으로 아니 내가 일개 비서관이라도 대통령이 이게 하는 게 지금 이 방향이 아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 망하기 전에 대통령 망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아니라 예스 무조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야당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네네. 국민들이 뭣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다 명문대입니다. 우리는 다 MB 출신들입니다. 우리는 검찰입니다. 검사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예로부터 아니 되옵니다 했던 사람들 끝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뭐 목이 잘리거나 유배당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아니 되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죠. 좋겠는데 문제는 이 리더들이 권력자들이 옆에서 쓴소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두 번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을 멀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리를 잘 알다 보니 저렇게 말하는 분들도 적어질 거고 또 아니 되옵니다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내 목을 걸고 하는 게 지도자에게 먹힌다고 생각해야지 말을 할 텐데 듣고도 그냥 무시당하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윤 대통령 리더의 의지가 중요하다. 결국에는 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가신다고. 지금 할 일이 났네요. 농담입니다. 제가 자,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또 한번 생각해 가끔 이럴 때 성원해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 예예. 쓴소리 필요하다는 얘기죠, 순서리 제 안 하실 거죠? 정부의 성리는 곧 또 나라의 또 갑자기 지금 톤 다운이 되신 거 아니에요? 국왕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자, 인사 만사 코너 만나봤는데 분명히 이제 우리 국민들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네티즌들은 어떤 얘기를 좀 주고 있습니까? 네, 소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다 예스맨만 있는 것 같은데 해결책 딱 하나 있습니다. 네네. 매일 아침 9시 50분에 스픽스 브리핑을 보면 된다. 한마디로 해결 가능하고. 예. 근데 지금 뭐 인터넷 이제 준 방송인이 다 됐네요, 우리 최 기자도. 아닙니다. 소장님이랑 같이 얼굴- 방송하다 보니까 좀 얼굴 많이 있는 것 표정은 안 같은데. 변하고. 근데 인터넷에서도 소장님 예. 말씀대로 학생들이 좀 뿔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름과 얼굴 그리고 뭐 이런 성희롱 발언들이 만천하에 밝혀졌는데 예. 교직에서 존경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 못할 정도면 교직에서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반면에 네, 반면에 또 다른 지금 임명된 장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음주운전, 학생들에게 갑질 그리고 논문을 통째로 뺏은 장관도 있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냥 버티면 임명될 걸 이런 네. 댓글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댓글이 있었는데 네네. 일이 훌륭한 인재가 없다고 며칠 전 본인 입으로 도어스태핑 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윤 대통령 말 좀 해봐라. 오늘 출근길 기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도어스태핑이 없어졌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당분간 도어스태핑 안 하겠다라고 해서 네. 좀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그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그 도어 스태핑 뭐 물론 지금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도어 스태핑을 취소한다라는 거는 뭐 일견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시점을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사실 기자들은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말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도어 스태핑이 취소가 된다는 건 뭔가 또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의심스럽죠. 그래서 최근에 막 구설에 오르니까 또 네. 안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또 속사정이 있다 이러는데 이럴 때 중요한 게 대안입니다. 대안. 도어 스토핑이 좀 문제가 많다. 예. 준비도 안 된 설익은 그런 답변을 하다가 이게 일파만파 만파일파 커지지 않았느냐.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프레스 센터에 내려가서 대안이 나와야 돼요. 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뭐 큰 일이 없다면 또 다른 일이 없다면 2번 정도는 꼭 브리핑을 한 20여 분 정도 가지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네네네.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음. 그냥 이건 뭐 경찰 국기문란이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찔아찔해요. 아침마다 무슨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한 이틀 정도 일주일에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도어 스태핑 없어지는 거 많이 서운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와대 이전을 갖고 한 달 동안 실험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청와대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용산으로 갔는데 그러면 국민하고 소통하는 방식에서 이 직접적인 소통에서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도어 스태핑이든 아니면 일주일에 2번을 하든 정기적인 소통의 창구가 없어진다면은 네. 여전히 마음속에 제왕적 대통령이 있다면은 공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한편에서 뭐 너무 오버하지 마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자체가 다시 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이제 그 코로나19 예방 차원이라는 명분을 달아서 도어 스태핑은 잠정 중단됐다는 취소는 아닙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역시 모닝커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지난주부터 매일매일 다루고 있는 아침엔 역시 뭐다? 굿모닝이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남일보의 보도. 이준석 자진사 퇴냐 버티기냐 분수령이다. 이 대표 측은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국민의힘은 당분간 뭐 세력 간의 대치 상황이 불가피하겠죠. 새로운 지도부를 또 어떻게 선출할지, 뭐 조기 전당대회냐, 뭐 비대위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뭐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영남일보 보도 이어볼게요. 어떤 반격 카드를 꺼낼까? 반격 카드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 할 수 있는 조치도 무력화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적지 않아서 뭐 행정소송이라든지 재심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그렇게 해봐야 시간 벌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실제적인 반격 카드를 꺼낼 것인가 우리 소장님께서 이따 전망을 해주실 거고 서울신문 보도 볼게요. 우군도 적구도 징계를 승복하라 이런 촉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반격에 나서는가 역시 침묵 속에 여론을 살피면서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 실려 있고요. 대구신문 보도 이어볼까요? 철퇴 맞은 이준석 반격 모색 장고에 들어갔다. 물론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도 아니라 그냥 경찰 단계에서 뭐 수사할 게 없이 그냥 뭐 무혐의 된다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복권이 되는 것인데 아직 그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어떤 반격 카드를 실제 꺼낼 거라고 보십니까, 소장님? 저는 결국에는 여론이다. 여론인데 우리 스픽스 시간을 통해서도 이준석 굿모닝이 살아날 수 있는 빵 터질 수 있는 광화문 빵 먹고 빵 터질 수 있는 제가 그 비법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정교해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여론에 관심을 끄는 인물이지만 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본인이 자충우동 또 우충자돌 뭐 네. 갈팡질팡 하다 보니까 네. 적군도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적보다는 주로 사람들의 긍정적인 관심사를 끌어낼 수 있는 여론인데 두 글자로 정교한 거죠. 네. 정교하고 효능이 있는 여론이다. 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자란 부분들을 얄밉지 않게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건 저래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럴 때는 제 역할이 나의 역할이 그걸 좀 확대하는 겁니다. 예. 청년 세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청년 세대를 팬덤처럼 묶어가는 주도자의 역할을 또 선구자의 역할을 이준석이 하게 돼. 이때 정교해야 돼요. 이때는 이준석
대표에게 권장하는 건 뭐냐면 이건 뭐 네. 이제 좋은 일수가 있죠.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응. 손절이 아니라 익절이다. 이런 거 하지 마. 그건 제가 할게요. 내 거 가져가지 마요. 그 나중에 이거 내 거야. 네네.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굉장히 정교하게 묵직하게 오히려 라면 먹고 좀 얼굴이 좀 부러터져도 돼요. 약간 묵직하게 가면서 이준석 대표가 저런 인물이었구나. 저런 사람을 좀 살려두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예, 예. 이런 마음이 동정이 아니라 연민, 예. 연민에서 공감으로 전개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론전을 통해서 이제 그런 진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라면 4개 먹고 좀 부러터져야 돼. 손 교수님. 저는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은 네네. 일단 손을 털겠어요. 손을 턴다고요? 손을 그만둔다고요? 턴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지만요. 어떻게 힘든 상황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하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장구 끝에 악수 쓴다 그러거든요. 오히려 그 뭐 홍준표 시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젊지 않느냐,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와라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10년간 사실 끊임없이 달려왔지 않습니까? 네네. 소년급제에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본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어찌됐든 당대표로서 지금 당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걸 지켜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얘기하기보다는 좀 떠나라. 오히려 떠나 있으면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떠나 있어도 지금 내분으로 또 자중질환 올 거예요. 정말 사생결단하는 권력 다툼이 있을 텐데 네.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를 소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망까지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이걸 좀 논의를 해볼까요? 중징계는 내려졌지만 실제로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은 청구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언급했는데 재심 윤리위가 안 받아줄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하지만 10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열흘 사이에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말이 돼요. 이것도 말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돼요. 네. 말이 되는데 네네네. 실질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다. 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예. 앞으로 직무대행은 권성동 이렇게 해서 의결이 돼버렸어요. 최고위원회에서. 예.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게는 명분은 있어.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저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예. 최고위원회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가고 내가 대표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재심도 받아줄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예. 신청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할 건 다 한다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네, 네. 차라리 이럴 때는 이준석 대표가 꼭 자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회의가 혹시 있을지는 몰라요. 네. 이미 예정된 것 중에는 네, 어떤 게 뭐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미리 뭐 7월 한 13일쯤에는 뭘 하기로 했었다 이런 건 나갈 수가 있는데 네네네. 그 외에는 차라리 나가지 말고 네. 반격 카드를 네. 제대로 와신상담 네. 준비하는 게 낫죠. 교수님, 예를 들면 지금 최고위원회의 오늘 오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 권한 대행 자격으로 있을 거고요. 실제 했고요. 그리고 의원총회 오후에 있다 그랬죠.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뭐 당 대표 관련돼서 뭐 이제 실제 직무 정지나 대행 체제에 대한 의원들의 추인을 이렇게 받는다. 이러면 뭐 실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엄청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낳게 되잖아요. 그럼 더 이준석 대표는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 주최할 수 있느냐, 자격 있느냐 갖고도 문제될 수 있어요. 윤리위의 징계 발표부터 해서 바로 권한 대행으로 갔다라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최고위 의결 열어가지고 거기서 확정 지어야 그때부터 당대표 권한 정지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일단 그렇지만 열었잖아요. 거기 다 가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거기 못 오잖아요. 만약에 왔을 때 모양새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왔는데 오늘 아마 의원총회 나오면 제 느낌에는 이준석 대표 좀 사퇴해라, 자중해라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은 예. 이준석 대표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네. 다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그 차기 당권 주자들이 예. 지금 희희낙낙하고 웃으면서 예. 세력을 모을 때는 아닙니다. 예.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를 앞두고 이게 그 사람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예. 지금 뭐 자기 세력 모으려고 서로 막 계산하고 하는 모습들 너무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또한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송 박사님께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하셨지만 네. 저는 들어갈 것이다. 네. 권력 세결집에 들어갈 것이다. 예, 새 결집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대구신문에 당권 후보군 얘기 나온 거 있거든요. 김정은 PD. 공부 모임이나 외곽 조직을 재가동하고 있는 우리 죄송한데 지난주 금요일엔 저희가 이제 한창 그 새로운 바지 사장이 등장할 것이다. 이제 바지 대표 이제 이렇게 좀 비판하긴 했었는데 누가 이 당 대표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바지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후보들이라고 보여지네요. 안철수, 김기현, 장제원 요 이제 세 인물이 어떤 그 당 주도권 경쟁을 위해서 어떤 모임들을 열고 있는지 국정과제 토론회를 안철수 의원 또 개최를 하고 있고 지역 조직 산업회 한 분은 또 장제원 의원이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김광두 교수 초청 강연을 통해서 이제 경제 공부도 막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 누가 가장 유력합니까, 소장님?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철수가 가장 유력하다. 역시 안철수 안철수가- 의원이군요. 그렇죠. 가장 유력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네네. 하나는 이제 윤핵관이 당장에 등장하기에는 여론상 버겁다. 음. 봐라, 음. 니들이 그거 차지하려고 그런 쪽이 이준석 쳐내지 않았어. 예. 이런 비판이 네. 터져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뛰쳐서 나오기도 쉽지 않다. 네. 장제원 의원이 뛰쳐서 나오는 순간 윤핵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지만 윤핵관 내부의 내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원장도 그 자리 내 거야. 왜 그래? 그러면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네. 왜들 이러세요? 그 자리는 육모방망이까지 맞은 제 자리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건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윤핵관이 좀 안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바지 사장이나 대리는 우리가 분석적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안철수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안철수 의원이라면 이준석 대표의 선을 긋는 의미도 명백해져요. 왜?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이제 끄집어 내리고 안철수 의원을 내세움으로써 윤핵관의 부담은 줄이면서 예. 국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김기현 의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얼마만큼 그런 명분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예. 대표는 명분을 만들어내는데 안철수 의원이 또 하나 좋은 명분이 그 단일화에 따른 공동정부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한 두어 가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 유리한 상황인데 모르죠. 왜? 모릅니다.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좀 안철수냐 김기현이냐 또 다른 선택이냐 네. 조금 약간 여진이 있어 보여요.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 이름을 또 불러드려야 좋아하실 것 같아서 홍종수님 안철수를 보수가 누가 뽑아주냐 크크크라는 의견도 있다는 거 그럼요. 주시고요. 있죠. 네네네. 자, 저희가 하나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 당권 다툼 또 당권 경쟁인 건 뭐 당연하게 이 상황 이후에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들 중에 하나니까.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6개월 공백을 어떻게 메우냐 이제 셈법들이 좀 달라가지고요. 근데 거기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이 좀 붙습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쪽에서는 이게 지금 당원 당규상 당대표가 권위가 아니라 사고일 경우에 원내대표 직무대행 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권위가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은 송 교수님이 권위냐 사고냐 요 해석은 송 교수님이 주실 건데 자, 사전적 정의를 우리 최민우 기자가 권위가 뭔지를 정리해 왔죠. 권위가 뭐예요? 권위가 네, 권위는 지위가 비어져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거밖에 없어요?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임금과 같은 높은 자리가 비어져 있을 때 쓰는 말이다. 예. 네,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권위냐 사고냐 이걸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금 권위가 아니라 사고라고 규정을 하고 해서 자신이 직무대행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사고인지 권위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권위 같기도 한데 사고가 아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 교수님? 있는 당원, 당규를 다 자기들이 편하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렇겠죠. 뭐. 이를테면은 권위에 해당되는 게 탄핵이나 사퇴겠죠. 그런데 지금 탄핵은 아니고 그럼 이준석 대표가 사퇴한다면은 거리가 되면은 이제 전당대회 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표가 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직무대행하는 거야라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인데 네. 또 다른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당원 26조를 보니까 권위 또는 기타 사유가 또 있어요. 네네. 사고가 아니라 기타 사유. 사유가 또 뭐가 이 있습니까? 기타 사유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대표의 권한 정지가 기타 사유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네. 거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전당대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하는 게 싫어. 왜냐? 지금 전당대회 빨리 열려버리면은 본인이 나갈 수 없잖아요. 네. 당대표로. 네. 그러니까 나는 피하고 싶은 거니까 네. 나는 네. 대행 체제로 가거나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다른 쪽에서 즉 여기서도 애매해요. 지금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지금 연대설 있지 않습니까? 둘이 연대해가지고 이건 뭐야 당을 빨리 정상화 시켜야지 네. 저기 전당대회 가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또 생법이 뭐냐 전당대회 갔는데 그러면 당대표 임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 1월까지만 한다 그러는 거 하고 당원 당규 바꿔갖고 2년 바꾸겠죠. 네. 2년 해가지고 그러면 당대표가 총 공천권 갖고 있는데 그거 안철수 의원에게 주겠어요? 그건 또 안철수라는 가정을 우리는 하지 않았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다고 하는데 네네네. 바지 사장 아닌데 주겠냐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맞는 지금 말씀이에요. 머리가 복잡하다니까요.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권위냐 사고냐 이제 이걸 둘러싼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저 당원 당규라는 게 사실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뭐 마찬가지겠지만 당 대표가 징계를 받는 일은 없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죠. 초유 사태였기 때문에 저런 당원 당규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 대표가 징계를 받을 시 이런 거를 명명해두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봐요. 우리가 윤리위도 지금 결과에 대해서 박앵커도 아시다시피 갑론을박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6개월 중징기간 내려져 있죠. 그다음 수순이 뭐겠어요? 빨리 당권을 재정립하는 거예요. 당을 한 곳에 결집을 시키면 그 결집이 어디로 가겠어요? 비윤이겠어요? 친윤이죠. 그렇습니다. 친윤은 뭡니까? 어쨌든 당권이나 공천권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네네. 그럼 당장은 윤핵관이 나서기가 힘들면은 그것은 말 그대로 윤핵관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안철수 의원이 유력시 된다는 이야기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 불안한 상태로 두지 않아요. 빨리 어떻게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우리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긍정 37, 부정 57 큰일 났어 지금. 그런데 당을 더 흔들흔들하게 놔둔다?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예. 정치라는 것은 지금 사태에서 이 세력이 어디로 가느냐?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려말 조선 초를 보면 이성계 쪽으로 가. 지금은 윤핵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이 가는 데 있어서 빨리 어떻게든 전당대회를 실시해서 이걸 그래서 저는 어떤 분석이 가능하냐? 자칫 권성동 원내대표도 너무 본인 중심으로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윤핵관 내부에서도 친윤 내부에서도 분란이 일어나. 권성동 왜 그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연출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또 국민의힘 관련해서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좀 길게 했어요. 최민우 기자, 관련 댓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뭐 댓글 중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많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네. 꼭 20, 30대에 한정 짓지 마라. 40대인 나도 이준석 지지한다. 국민을 우롱한 보수에 큰 실망했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뭐 이준석 중징계에 대해서 이준석 시스템, 그러니까 공천을 통한 보수당 개혁에 반대하는 그룹이 이 결과를 낸 거다. 보수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쇄신이 아닌 본인들의 세력 키우기만 몰두한다. 이런 비판하는 댓글도 있었고 네. 그리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하신 분이 계신데 겨울이 와야 소나무가 푸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음 총선 때까지 국민의힘이 망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되면 이준석 대표 당신을 꽃가마 태우고 다시 부를 거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고 계신데 권위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친절한 CG를 부탁드립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출연 패널분들 성함과 소속 등등 많이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종수님 또 남기셨네요. 진짜 보수의 유력 정치인이 많았는데 어찌 보수가 이렇게 되었나. 이제 이런 댓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야 원구성 지연, 뭐 내탁 공방, 이거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국회 일단 개문 발천을 하긴 했는데 원내수석 회동에서는 여전히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합의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곧 재헌절이 다가오는데 입법부의 공백 속에서 재헌절을 맞게 될 수 있는가 이제 이 비판인 것이고요. 한국일보의 보도 넘어가겠습니다. 양강 양박 민주당 얘기인데 이분들의 관련된 어떤 슬로건도 소개를 하면서 이분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기사 좀 잘리긴 했는데요. 한국일보의 요 정치면을 보시면 40대 기술원 당시 이제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 40대 기술원을 들고 나왔던 시절과 비교를 하면서 이분들이 새로운 어떤 세대를 열어가지 않겠는가? 이제 요 비교를 하는 기사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중앙일보의 보도. 박지원, 이재명 문제는 팬덤에 빠진 거다. 개딸들이 많이 오염돼 폭력적이다라는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이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트위터로 조금만 더, 그러니까 조금만 더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당황스럽다라는 기사를 싣고 있는데 이게 왜 굳이 기사에 실릴 만한 내용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치하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뭐 팬덤에 너무 빠져 있고 그 팬덤 지지층인 개딸들한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세요. 뭐 이렇게 좀 혀 짧은 소리 냈다고 저게 당황스럽다라는 그런 비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오늘의 정치면에서 만나보고요.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조문 코너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그렇습니다. 스픽스 일면 보도로 만나볼 텐데 윤석열 대통령 주한 일본 대사관 아베 분향소 직접 조문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덕수 총리,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조문사절단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지금 윤 대통령이 실제 분향소를 찾아갈지는 아직 미정인데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스픽스의 보도를 통해서 만나보고 계시고요. 중앙일보에서는 아베 전 총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장염에 시달리면서도 인도 총리를 만나러 갔을 때 총리 부인이 만든 수제 인도 요리를 남기지 않고 다 먹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다. 정치적 미숙함일지 모르나 선한 본성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기사도 실려 있고요. 서울신문 어쨌든 자 이제 이런 맥락의 기사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분향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또 직접 갈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댓글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인도의 예를 들면서 인도의 카레 요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방문했을 때 장염에도 불구하고 네. 아베 총리가 이 장 쪽이 안 좋아요. 네.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외교에 신의를 다했다. 그 얘기죠 뭐. 그걸 다했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한국과의 외교에서는 그렇게 안 했냐 이거예요. 네네. 한국과의 외교에서 가해자인 아베 일본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아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아베가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조문 갈 거예요. 앞다투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 가해자가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으로 반성했다. 아베가 정말 일본 내의 극우 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 무릎쓰고 했다. 그렇다면 좋을 텐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첫 번째 아베는 아쉽다. 숨진 데 대해서는 우리가 조의의 뜻을 표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뜻만 전달하라 이거죠. 굳이 분향소까지 갈 이유가 뭐 있냐. 예.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나 지금 또 갈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보내고 예. 본인은 그냥 뭐 조문의 뜻만 전달한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지금 지지율 가뜩이나 낮은데 지금 지지율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이것 때문에요. 그럼요.
송 교수님은요? 직접 가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요,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조문단을 보내는 거는 괜찮은데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서 뭔가 고인의 특히 또 테러로 폭력으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의를 표현하겠다라는 건데 윤 대통령이 그렇게 참배를 조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베가 지금 사망을 했지만 죽은 아베가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우경화가 더 진전될 거고 더 심각한 거는 그 일본 보수의 그 수건 사업이었던 자유대가 창설된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이 전범 국가인 일본이 재무장되고 있어요. 지금 한 100조가 국방력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전수방위가 아니라 침략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가장 큰 지금 타깃이 누가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조문까지 했는데 한일 관계가 당장 좋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네. 의미가 있겠는가? 예, 예. 저는 그 시간에 한일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더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최민호 기자. 네. 우선 조문 가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일본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불통인데 일본과는 조문 외교로 대화를 하겠다? 좀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일본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은 좋으나 굴욕적인 외교는 하지 마라. 그리고 한국이 옛날의 한국이 아니다. 지금 한류가 지금 일본에서 되게 좀 강세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민심도 있고 저는 아침에 KTX 타고 서울 올라오면서 예.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는 조금 의아했는 게 아니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맛있는 요리 앞에서 뭐 화낼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기사까지 오늘 스픽스 브리픽에서 만나봤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했는데요. 송문희 고려대전 연구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그리고 최민우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네 번째 낙마였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연이은 낙마가 계속되면서 인사 난맥상이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적인 의혹이 그대로인 후보자를 임명할 때 혹은 청문회 없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후보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한 것도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식으로 다시 반문하려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할 만한 국민이 인정할 만한 전문성과 도덕성이 중시된 인사여야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동력을 얻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월요일 스픽스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